사랑하는 춘우여 받아 읽어주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서울에 와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너무 없다. 내가 지나온 길을 자네를 동반하고 또다시 지나지 않으면 고갈한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적실 수 없을 것 같네.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폭리를 취하고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희 좁은 소견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린 다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보짓을 해서라도 바꿔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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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어색하고 딱 좋은데요? 각자 다 처음 뵈시니까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에 따라서 좀 열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정서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알게 된 계기는 1995년도에 개봉된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도 노동운동 하시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 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정도로 하고 생각이 끝났죠. 그러다가 지금 저희 지회가 그 2년차 지회입니다. 저희도 뭐 신생 지회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런 간단한 연재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접한 게 이런 전태일 열사의 평전과 어떤 책들이었습니다. 뭐 처음 읽을 때와 또 두 번째 읽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른 거는 확실했고요. 어떤 계기로 읽게 되신 거예요? 서점에 있어서. 서점에 있어서. 운명이다. 노조는 운명이다. 운명이랄까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자네를 동반하고 또다시 지나지 않으면 고갈한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적실 수 없을 것 같네. 내가 앞장설 테니 뒤따라오게. 뭐 좀 읽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박살이 돋는 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제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십시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도 뭐 다 똑같아요.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이 저한테 좀 많은 힘이 됐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강한 투쟁은 별로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만은. 즐기실 것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일단 누군가 한 명 중심이 되는 사람 또는 뭐 정신적인 지도자, 또 그게 우리 전태일 열사이셨고요. 또 지금 2020년도를 사는 우리도 또 지금 현재 맞는 방법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처음에 딱 읽으면서 딱 이게 가슴에 와닿았던 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만 가슴이 딱 멈추는 것 같았다. 바로 내가 엎어졌던 바닥에 돌돌 말린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장도 아닌 꽤 많은 부피의 100원권이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 요까지 딱 읽은 다음에 저는요, 열사니까 찾아서 돌려줬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돈을 손에 잡는 순간 역 앞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끝에 읽어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돌려줬으면 역시 열사들은 재수없어 막 이랬을 텐데. 배고픔 앞에는. 그렇죠. 사람은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열사도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너무 억울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느끼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인데, 꼭 어디서 짠 나타나는 열사들만 하는 게 노동조합인가?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게 아닌 그런 마음을 저는 여기서 많이 읽어서. 전태일은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12살에 가장이 되어
소리며 빗자루, 산발이 등을 팔았고 신문팔이며 구두 닦기를 했지만 자주 배가 고팠습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식모살이를 떠났고 그도 막내 순덕이를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가족은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태일은 온 가족이 모여 살던 단란했던 그 시절이 늘 그리웠습니다. 세상엔 왜 가난이 있는 걸까요? 전태일은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까? 저희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것에 의하면 굉장히 영민한 분이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이 어린 12살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정말 거리에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애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은 전태일이 주장했고요. 그거를 실천한 사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재단사 전태일로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전태일이 처음에 됐던 것은 미싱사였어요. 시다로 들어와서 일을 해서 미싱사가 되었죠. 1,500원을 받습니다. 한 달 월급이 15, 16시간 일을 하고. 근데 당시 물가에서 커피 한 잔이 50원이고 짜장면이 100원이었다 그래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비도 못 쓰고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싱 보조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그때 7,000원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족들이 밥은 먹고 근근히 밥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전태일이 그 평전에 나오자 고민했다는 거. 자기가 그 평화시장에 있는 시다들, 그 나이 어린 시다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거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혼자 잘 사는 이 길을 가야 되나? 라고 고민했다고. 그러면서 나 며칠 뒤에 어머니와 동생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혼자만 잘 사는 길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재단사가 되었을 때 그 결심이 책에 나와 있어요. 나도 어서 빨리 재단사가 되어서 누임을 결정하는 협의를 할 때는 약한 직공들 편에 서서 정당한 타협을 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아주 큰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장이 따로 없는 공장은 재단사가 공장장까지 겸하여 직공들의 절대적인 문제인 입사와 해고의 문제까지 마음대로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사는 주인에게도 절대적인 존재고 우리 직공들의 건의사항도 재단사를 통해서 주인에게 건의되며 재단사는 절대적으로 양심껏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인에게 월급을 받는 약점 때문에 자연히 주인에게 편파적이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평화시장의 월급 체계는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재단사하고 재단보조. 80% 이상이 여성이었거든요. 그 중에 40%가 나이 어린 연소 노동자였다는 거죠. 시다라고 불리는. 그때는 대량 생산을 장기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개월쯤 지난 뒤에 장사 다 해서 공림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가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가져가게 했던 거죠. 그러고 놓고서는 봐라 이 결과를. 니네가 처음엔 서툴러서 그랬지만 이제 능력이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공림을 별로 많이 안 올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게 재단사인데 재단사들은 월급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태일은 그게 문제라는 걸 깨달고 있었던 거죠. 고작 폐병 걸린 년 하나 때문에 이 소란을 피우는 건가? 네? 아니 그런 식이면 평화시장 수만 명이 다 폐병쟁이 됐게. 그는 궁금했습니다.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어느 날 전태일은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근로기준법 해설서. 노동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그는 평화시장 재단사들의 모임 바보회를 만들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인간의 존엄성을. 그는 편지를 써서 알렸습니다. 여기 인간이 있다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들도 그런 법전 이런 거를 보기가 되게 힘들 건데 전태일은 초등학교 중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봐도 법전만 보면 되게 졸리잖아요. 근로기준법 어려워요. 글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어려워요. 한자라고. 네. 본인도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본인이 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큰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그러고 예. 친구들에게 근로기준법 뭐 42조는 근무 시간에 대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걸 다 읽어주고 근로기준법 책을 옆에 끼고 손에서 떼지 않았다 그래요. 그걸 해석을 하면서 각 공장들이 무엇을 위반하고 있는지 다 체크를 했고요. 근로감독관한테 갖다 주고 평안시장 사장도 찾아가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게 바로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그냥 노동운동 단체로서는 성공을 못했죠. 노력은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저는 그 바보회를 하다가 재단사로 있다가 바보회를 하다가 이제 재단사로 다 퇴출합니다. 그 시장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 원섭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얼마나 중대하고 이상한 현상이고 평범한 사실이냐. 누구에게 겨누어 핥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착잡한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인가. 불행히도 너와 나의 친구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와 나의 친구이니까 정의라는 것을 통해 너에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보이는 거다. 원섭이는 그 청옥고등국민학교 시절에 삼총사로 지냈던 제철이, 원섭이, 태일이 이렇게 셋이 친구예요. 그 친구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평화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괴로움에 대해서. 근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자신이 그 막노동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썼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래 보면 글을 너무 잘 쓰지 않으세요? 그쵸? 문학가이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하고 계산도 빠르고. 네, 계산도 잘하고 일도 성실히 하고 다 잘했어요. 제일 못한 게 노래라 그래요. 어머니들 식구들이 살짝 음치 그게 조금 있었어요. 하늘이 다 주시진 않아요, 그죠? 뭐 하나는 없어요, 보면. 아, 그리고 이만큼 엄청 많이 주신 거죠? 전태일은 꿈의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범업체, 인간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눈을 기증해 자본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년 1970년 11월 13일 결국 전태일은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온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죽어갔는데요. 그때 나이가 23, 죽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였습니다. 느끼시는 바가 저희랑은 또 남다르실 거잖아요. 전태일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다 똑같다. 100%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거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그때 당시 내가 평화시장 시다였으니까 여러분들만 뒷세대이기 때문에 모른 게 아니라 그때 그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들도 전태일을 몰랐어요.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다 사장들이 말하는 걸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어떤 깡패가 일하기 싫어서 자살했어. 그리고 그 깡패가 폐병에 걸려서 자살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몰랐던 사실을. 와, 진짜 몰랐던 사실인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기계처럼이 아니라 기계가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접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들이 없었던 거죠. 저희들은 그걸 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 그러면 저희들은 미안한 마음 이런 게 제일 먼저 있는 거죠. 전태일 열사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가 어느 기관도 전태일의 이야기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덥기 급급했고 일부러 불러서 친구들과 불러서 너희가 조금 기다리면 들어주마 이래놓고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노동 문제, 시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심을 하고 이미 돌아왔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 됐잖아요. 더 이상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허울뿐인 법을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없다라고 친구에게 말하면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11월 13일 날. 먼저 프랑카드 들고 내려갔던 그 친구들이 그거 다 뺏기고 친구들이 일부 끌려가고 이러면서 결단을 내린 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그 죽음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노동조합이 생긴 거죠. 평화시장에. 70년 11월 13일에 돌아가셨고 2주 후에 11월 27일에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가 생깁니다. 전태일 동지의 죽음으로 우리나라의 민주노조 운동에 시초가 된 거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노동조합이 대다수였던 거죠. 지부장들도 바뀌기 시작했고요. 민주노조로서 활동을 시작해 나가게 됐던 게 바로 전태일의 죽음부터입니다.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제일 큰 변화고요. 여러 가지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책을 읽으시고 전태일이 그냥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주변의 동료들에게 또 이후의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여기 토크쇼 와가지고 전태일 평전 얘기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10년 뒤에는 회사에 어떤 당연스러운 노동팀이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 목소리를 서스럼없이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책으로만 읽던 전태일 열사의 어떤 삶과 투쟁을 직접 이곳에 와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 또 느낌이 많이 달랐고요. 전태일 열사가 남긴 숙제를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좋은 조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고 꿈꿔왔던 거는 아직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갑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낮은 위치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낍니다.